넌 오늘 안에 나가. 집은 네 명이야. 새벽 5시부터 끓인 된장국 김이 아직 피어오르는 식탁 위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제 59번째 생일이었어요. 25회, 912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으며 단 한 번도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 적 없었지요. 그런데 생일 선물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제 서명란만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위자료는 300만 원, 25회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 단 하나도 없었지요. 통장도 차도 집도 심지어 휴대폰마저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25회 동안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치매 환자인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제게 건넨 작은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침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5회, 그러니까 912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끓여온 된장국이었지요. 손에 든 국그릇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넌 오늘 안에 나가. 집은 내 명이야. 차갑고 담담하고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유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국그릇을 잡은 손이 떨렸고 기미로 제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은 제 59번째 생일이었어요.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통보를 받게 될 줄은, 그것도 이런 식으로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요. 남편 김도연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거기엔 이미 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제 서명란만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간신히 떨어뜨린 제 목소리에 도연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서로 지긋지긋하니 이제 그만하자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병인 지연이 나왔어요.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님을 돌본다며 드나들기 시작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커피잔을 놓으며 마치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말했어요. 어머님은 오늘 요양원에 입소하신다고, 서류는 다 준비됐다고 말이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남편과 저 여자가 제가 새벽부터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시어머님을 돌보는 그 시간 동안 함께 이 순간을 설계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연은 일어서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출근하듯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에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고 지연은 여전히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켰습니다. 11월 17일, 제 생일이었고 동시에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지요. 숟가락을 놓는 제 손에서 발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25회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그 아침 시간이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시어머님 방을 살피던 그 시간이 제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돌아가며 무심하게 던진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어머님 방에 있는 짐도 정리해드리겠다고, 필요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 하는 그 말이요.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
선자 어머님이 떠올랐거든요. 25해를 함께 살았고 병든 시아버님을 함께 간호했으며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는 제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온 그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해야 했어요. 비틀거리며 시어머님 방으로 향했고 문을 여는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방문을 열었을 때 선자 어머님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멍하니 천장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니,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부르자 어머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지요.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마치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안다고, 다 들었다고 하셨지요. 벽이 얇아서 도연의 목소리도 그 여자의 목소리도 전부 다 들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내쫓으려 한다는 것도 간병인이 집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도 말이지요. 어머님이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자 낡은 파스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평소 어머님이 쓰시던 건데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어머님의 지시대로 상자를 열었더니 안에는 파스가 아니라 작은 USB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메모지의 글씨는 떨렸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 파일은 내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선택할 때 쓰라고, 집에서는 절대 열지 말라고, 도연이가 볼 수도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어머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3달 동안 모은 거라고, 도연과 그 여자에 대하며 전화 통화를 전부 녹음했다고, 당신 방 서랍 뒤에 녹음기를 숨겨뒀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치매 환자가요? 기억도 제대로 못하시고 자기 아들 얼굴도 헷갈려 하시던 분이 그런 일을요? 어머님은 쓸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치매가 아니라고 1년 전 진단받았을 때부터 연기한 거라고, 그래야 도연이가 방심하니까 그랬다고 하셨어요.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도연이 달라진 게 2년 전부터였다고,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기면서 점점 이상해지더니 당신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보험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지요. 그때 아셨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도 버리려 한다는 것을요. 어머님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다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가 이 집에서 25해를 버텼다는 증거를, 그리고 저 나쁜 놈들이 무엇을 꾸몄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남긴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살았다고, 50년 전에 그랬다고 하셨어요. 시집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참고 또 참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당신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집도 땅도 통장도 전부 아들 이름이었다고 하셨지요. 어머님은 USB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가서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참고 살 건지 아니면 제 인생을 되찾을 건지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지요. 넌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남긴 거라고, 내가 싸울 수 있게 준비한 거라고 말이에요. 밖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재빨리 제 손을 놓고 다시 침대에 누우시더니 눈을 감으며 흐릿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지요. 여기가 어디냐고,
밥은 먹었냐고 물으시는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였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어머님이 살짝 눈을 뜨고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울면 내 인생이 진다고 싸우라고 말이에요. 짐을 싸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5회를 살았는데 제 물건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지요. 옷 몇 벌과 낡은 화장품, 그리고 결혼사진첩이 전부였어요. 통장도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도연명의 통장에 생활비 명목으로 들어오는 돈을 쓰는 게 전부였고, 차도 휴대폰도 심지어 제가 쓰는 신용카드까지 전부 도연 이름이었지요. 저는 25회 동안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요양원 계약서가 여기 있고 진명의 이전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진명의 이전이라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 집은 시어머님 명의였거든요. 도연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지연은 피식 웃으며 곧 바뀔 거라고, 어머님이 도장을 찍으시면 된다고, 치매니까 뭔지도 모르고 찍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지요. 도연과 지연은 시어머님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집도 보험도 예금도 모든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시면 아무도 모르게 서류를 조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일이라고, 도연 씨가 부탁하신 거라고, 어머님 요양원비도 필요하고 도연 씨도 빚이 있으니까 다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었고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었으니까요. 지연은 짐 다 쌌으면 나가라고 택배기사가 곧 온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 영숙에게 전화해서 며칠만 신세 지겠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합의하시면 위자료 3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도연 씨가 그러셨다고 말이에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25회의 가격이 고작 300만 원이라니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고 5층에서 1층까지 캐리어를 끌고 걸어 내려가야 했지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캐리어 바퀴가 덜컹거렸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1월의 바람은 칼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주머니 속 USB를 만졌지요. 집에서는 절대 열지 말라던 시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단번에 알아챘고 묻지도 않고 그냥 오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영숙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꽉 안아줬지요. 그 따뜻함에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러셨으니까요. 내가 울면 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영숙은 제 캐리어를 들고 안방으로 안내했고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 비로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늘 아침 일을 설명했어요. 이혼 서류 이야기며 짐 싸서 나온 것, 25회가 300만 원이 된 이야기를 했지요. 영숙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고 영숙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시어머님이 주신 거라고, 치매가 아니라 연기하신 거였다고 말했더니 영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리는 방문을 닫고 볼륨을 낮춘 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연이었지요. 요양 등급 신청 서류를 다 넣었냐고 묻는 목소리였고 지연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진명의 이전도 가능하다고, 치매니까 뭔지도 모르고 찍으실 거라며 둘이 웃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영숙이 제 손을 꽉 잡았고 우리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담보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집값의 70%면 한 5억 정도 되니 요양원비 명목으로 땡기면 된다는 대화였습니다. 도연이 물었지요. 미정이는 눈치 못 채고 있냐고. 지연은 당연하다며 하루 종일 청소나 하고 있는데 뭘 알겠냐고 웃었어요.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이야기도 나왔고, 이미 신청했다고, 어머님 서명을 위조했다고, 들킬 염려는 없다고, 치매 환자 글씨는 원래 흔들리니까 감정이 나와도 구분 못한다는 대화가 흘러나왔지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미정이를 내보내는 날을 11월 17일로 잡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생일날로 정한 이유가 그날 내보내야 더 충격받아서 저항 안 하고 순순히 나간다는 거였지요. 역시 내가 이런 거는 잘한다며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건 완전 범죄라고, 보험 위조에 재산 갈취라고 말했어요. 파일은 30개가 넘었고 우리는 밤새 그것들을 들었습니다. 도연과 지연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었어요. 진명의 이전 후 바로 매매할 계획이며 시어머님을 지방 요양원에 보내고 면회를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저한테는 위자료 300만 원 주고 합의 이혼한 후 연락을 두절하겠다는 계획도 들렸고, 보험금 5천만 원에 예금 1억, 집 6억을 모두 빼돌릴 계획까지 세세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저항하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이혼 서류에 재산 분할 안 한다고 써 있어서 본인이 서명하면 끝이라고, 어머님은 치매 판정받은 사람이라 법적 효력이 없어서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대화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파일을 들었어요. 가장 최근 파일로 이틀 전 녹음이었지요. 내일 미정이한테 통보하자는 말과 함께 각본대로 하자고, 당신은 차갑게, 자신은 친절하게 하면 미정 씨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이 짧게 망설이는 듯 말했어요. 25회를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기 좀 그렇다고. 그러자 지연이 물었지요. 그럼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올릴까요? 도연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 300만 원이면 충분해. 어차피 더 달라고도 못할 거야.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일이 끝났고 영숙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니까 경찰에 가자고, 아니 변호사를 먼저 만나자고 말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회를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웃고 울고 아이를 낳지 못해 미안해하던 제게 괜찮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석 달 동안 이런 계획을 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저는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영숙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지요. 싸우라고. 어머님이 이 증거를 준 이유가 뭐겠냐고. 내가 당하고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이기라고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긴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제가 묻자 영숙은 전부 다르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증거로 싸우면 25해 동안 기여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도 받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저 나쁜 놈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했지요. 보험 위조는 명백한 범죄니까요.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이 안에 제 인생을 되찾을 열쇠가 있었어요. 영숙이 제 등을 토닥이며 일단 자자고 내일 아침에 변호사를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싸운다고 나도 싸울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벌써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있었고 함께 밥을 먹으며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지요. 후기가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 예약을 하려던 순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숙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었고 잠시 후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도연이 어떻게 영숙 번호를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지금 병원이라고, 제가 와야 할 것 같다고 했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응급실에 계시다는 말에 제가 와야 할 것 같다는 도연의 목소리가 묘하게 피곤해 들렸어요. 저는 지금 가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영숙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왜 갑자기 연락했을까?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어머님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를 보자 도연은 일어나며 늦었다고 말했지요. 어머님 상태를 물으니 안정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탈수의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영양실조라는 말에 저는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나간 게 엊그젠데 어떻게 영양실조까지 가냐고 물었더니 도연은 시선을 피하며 어머님이 밥을 안 드셔서 그렇다고 지연 씨는 다른 일이 있어서 챙기지 못했다고 둘러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연과 지연은 어머님을 방치했던 거예요. 빨리 쓰러지길 바라면서 말이지요. 면회가 가능한지 물으니 보호자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간호사에게 며느리라고 확인하자 잠깐만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니 시어머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왔다고 미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님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물으셨어요. USB를 들었냐고. 저는 다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알겠구나. 도연이가 뭘 하려는지 다 알았겠구나 하시며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저런 놈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착한 아이였다고 25해 동안 당신한테 잘해줬다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흔하냐고 말이지요. 어머님은 숨을 몰아쉬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남긴 게 아니라 제가 사람답게 살 증거를 남긴 거라고, USB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더 준비해 둔 게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베개 밑을 가리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베개를 들춰보니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어요. 은행 금고 열쇠라고, 국민은행 본점이라고, 당신 명의로 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금고 안에는 모든 게 있다고 하셨어요. 도연이가 위조한 서류 원본, 당신의 자필 유언장, 통장 사본, 그리고 당신이 직접 쓴 일기장이 있다고, 석 달 동안 도연과 지연이 한 일을 다 적어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열쇠를 꽉 쥐었어요. 어머님은 이기라고, 당신이 쟤를 위해 남긴 거라고, 도연이 아니라 저한테 남긴 거라고 하셨지요. 저는 꼭 이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어머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님 상태를 물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됐다며 우리 이혼 서류를 언제 처리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도연을 똑바로 보며 서두르신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이미 끝난 사이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 했지요. 제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냐고 묻자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집은 자기 명의고 통장도 자기 명의인데 뭘 나누냐고, 집안이란 게 기여냐고 비웃었어요.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는 왜 끼어들이냐고,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그냥 합의하자고 300만 원 주겠다고 했지요. 저는 됐다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소리쳤어요. 후회한다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숙과 함께 병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지연이었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병원 앞 카페로 데려갔지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을 때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다며 자기는 그냥 일을 한 거라고, 도연 씨가 부탁해서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님 재산 빼돌리는 일도 그냥 일이었냐고 제가 묻자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도연 씨가 시킨 거라고 둘러댔어요. 보험 서명 위조도 그렇냐고 물으니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냐고 물으니 지연은 그게 뭔데냐고 되물었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당신과 도연이 한 대화가 전부 녹음된 거라고, 어머님이 녹음하셨다고, 치매가 아니라 연기하신 거였다고 말이에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들어보겠냐고 물었어요. 치매니까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으실 거라고 한 말 그게 당신 목소리라고 하니 지연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자기는 그냥 도연 씨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공범이라고 제가 말했지요. 보험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더니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제발 살려달라는 지연의 말에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 그저 돈을 벌려고 했던 거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결혼하자고 했다고, 자기랑 재혼하자고 약속했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 말을 믿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지연에게도 그런 말을 했다니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기도 속은 거라고, 도연 씨가 진심인 줄 알았는데 어제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는다고 말이지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용당한 거라고, 당신도 이용당한 거라고 말했어요. 도연은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냥 일을 시키려고 그런 거라고 했지요. 지연은 주저앉으며 그럼 자기는 뭐냐고, 자기는 대체 뭐였냐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경찰에 가기 전에 자수하는 게 나을 거라고 말이에요. 지연이 제발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대답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영숙이 달려와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어요. 지연도 도연한테 이용당한 것 같다고 말하니 영숙이 혀를 찼습니다. 도연이 진짜 최악이라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요.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25해 동안 저를 어떻게 봤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며 은행에 가자고, 어머님이 남긴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행 본점에 도착했어요. 직원에게 금고 열쇠를 보여주니 VIP룸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금고 번호를 확인하자 박선자 고객님 명의 금고라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며느리인데 본인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말했더니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난감했는데 직원이 잠시만 기다리라며 뭔가를 확인했어요. 돌아온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선자 고객님이 메모를 남기셨다고, 며느리 유미정에게 금고 내용물을 전달하라고 적혀 있다고, 신분증 확인 후 가능하다고 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고 확인이 끝나자 직원은 금고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금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지요. 첫 번째 서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자필로 쓰여 있었어요. 나 박선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모든 재산은 며느리 유미정에게 상속한다고, 아들 김도연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도 적혀 있었어요. 도연은 나를 이용하려 했고 며느리를 학대했다고, 미정은 25해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봤고 진정한 가족이었다고 말이에요. 날짜는 3달 전이었고 공증도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두 번째 서류는 보험 원본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박선자로 되어 있었고 지연이 위조한 서류와는 달랐어요. 세 번째는 집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 박선자였고, 네 번째는 통장 사본으로 잔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책이 있었어요. 어머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더니 8월 15일 날짜로 시작되었어요. 오늘 도연이가 통장 비밀번호를 물었다고, 시침이 떼고 모른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적혀 있었지요. 8월 20일에는 도연이가 지연이라는 여자를 데려왔다고, 간병인이라는데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적혀 있었어요. 8월 25일에는 밤에 도연과 지연이 대화하는 걸 들었다고, 제 재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치매 연기를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을 속여야 한다고, 미정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지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어머님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9월 10일에는 도연이 이혼 얘기를 했다고, 미정이가 들으면 얼마나 아플까 걱정하는 글이 있었고, 9월 20일에는 녹음기를 샀다고, 잔거를 남겨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10월 1일에는 제가 약을 챙겨줬다고, 고마운 아이라고, 꼭 지켜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11월 10일에는 도연이 11월 17일에 미정이를 내보낸다고 했다고, 미정이 생일날인데 얼마나 비정한 놈이냐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 11월 16일 글이었습니다. 내일 미정이가 쫓겨난다고, 나는 USB와 열쇠를 줄 것이라고, 미정아 이기렴, 내가 이겨야 한다고, 나는 내 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덮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제 어깨를 안았고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다고 말했지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야 한다고, 당장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은주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USB 파일, 유언장, 일기장, 서류들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이냐고 제가 묻자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우선 USB 녹음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어머님이 직접 녹음하신 거니까 문제 없다고 하셨지요. 변호사님은 파일을 정리하며 설명하셨습니다. 유언장도 공증되어 있고 일기장은 어머님의 의사를 증명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험 위조라고 하셨어요. 이건 형사사건이라서 남편과 지연 씨 모두 기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25해 동안 가정을 돌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이지요. 변호사님은 계산기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6억, 예금이 1억 2천, 보험이 5천이니 총 7억 7천 정도라고, 재산 분할하면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3억이라는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0만 원이 3억이 되었어요. 게다가 위자료도 별도로 5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가 묻자 변호사님은 우선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동시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도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니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증거가 확실하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유언장대로라면 어머님 재산은 전부 제게 상속된다고, 아드님은 유류분만 받게 되는데 전체의 4분의 1 정도라고 하셨지요. 그럼 집도 예금도 보험도 대부분 제 것이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변호사님은 어머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며느리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남편분한테 내용 증명을 보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영숙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이길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일주일 후 도연에게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그리고 보험 위조 형사 고소가 담긴 서류였지요. 도연은 황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영숙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를 봤어요. 소송이라고 대답했지요. 도연은 우리가 이혼하기로 했잖냐고, 재산 분할이 뭐냐고, 집은 자기 명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명의라고, 그리고 어머님 유언장에 저한테 상속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는 치매라고 중얼거렸지요. 치매가 아니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연기하신 거였다고, 당신들을 속이려고 그러신 거라고 했어요. 저는 USB를 꺼내 흔들며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당신과 지연 씨의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다고, 보험 위조며 재산 갈취며 전부 녹음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도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한테 이러면 자기도 가만 안 있겠다고 소리쳤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찰 고소당한 거 아세요? 보험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징역 갈 수도 있다고 말했지요. 도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제발 합의하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지연이가 꼬드겨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지연 씨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다 당신이 계획한 거잖냐고 말이지요.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라고 외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도연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법원은 재산 분할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도연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어요. 지연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보험 위조 혐의로 기소됐으며 도연도 공범으로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 선자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도연은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저는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옆에 앉으라고 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소송이 잘 되고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네라고, 변호사님이 잘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이라고, 당신이 준비한 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라고 하시며 어머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랑스럽다고 25해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 가족을 돌봐줘서 자랑스럽다고 하셨지요. 당연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저 같은 며느리는 흔하지 않다고 하시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도연이가 저를 그렇게 대했는데 막지 못했다고, 당신이 도연을 잘못 키웠다고,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놈이 됐다고 하시며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제 인생을 살라고, 이제는 제가 행복해질 차례라고 하셨지요.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도연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용서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라고,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그게 제 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울지 말라고, 이제 자유라고 하시며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뜨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가셨지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도연은 왔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과 몇몇 어머님의 오랜 친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저는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영정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제게 준 건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고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었으며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꼭 잘 살겠습니다. 어머님이 바라셨던 그 삶을 살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이혼이 인용됐고 재산 분할로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이 인정됐고 어머님 유언에 따른 상속으로 집과 예금 1억, 보험금을 받았어요. 총 7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연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보험 위조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지연도 같은 형을 받았지요. 둘 다 범죄 전력이 남았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조심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에 산 깨끗한 아파트로 완전히 제 명의였어요. 남은 돈으로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선자의 정원이라고 지었지요. 시어머님 이름을 딴 카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커피값은 저렴하게 받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무료로 차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도 많이 비치했고 편한 소파와 따뜻한 조명을 준비했어요.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고 젊은 사람들도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찾아왔어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카페 오픈 1주년이에요. 손님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영숙도 큰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했다며 저를 안아줬어요. 고맙다고 영숙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라고 말했더니 영숙은 무슨 소리냐며 제가 해낸 거라고 말했지요. 카페 한쪽 벽에는 시어머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아요.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5월의 햇살이에요. 60살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지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중년 여성이에요. 지친 얼굴로 카페를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으십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드렸어요. 힘드신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30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싸울 수 있다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지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59에 쫓겨났던 이야기,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증거로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야기를요. 그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길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이 돌아간 후 저는 어머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미소 짓고 계셨어요. 잘했다고, 그렇게 살라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쫓겨난 여성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포기하려는 여성들에게 말해주겠다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싸울 수 있다고,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페 문 위에 걸린 간판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선자의 정원.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에이프런을 두르고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고 커피 머신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게 제 것이에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만든 제 인생입니다. 59에 쫓겨났던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지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25해 동안 남의 집에 살았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미정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59이든 60이든 70이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뜻하고 카페 안은 커피 향기로 가득합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편안한 음악이 흐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다음 손님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선자의 정원에서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쫓겨난 날 저는 처음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매일 저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9에 쫓겨났지만 60에 다시 태어난 유미정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예요. 친애하는 선자 어머님께.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카페, 선자의 정원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됐어요. 매일 아침 어르신들이 오셔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지난주에는 30살 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남자친구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더군요. 저는 그 아이에게 변호사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쉼터 정보도 찾아줬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어제는 50대 여성이 오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는데 참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참는 게 답이 아니라고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제가 받은 용기를, 제가 얻은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어머님이 그 증거들을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만약 어머님이 치매 연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300만 원 받고 조용히 사라졌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졌겠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년 동안 치매 환자 연기를 하시며 석 달 동안 증거를 모으시며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도연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은 지금 지방에서 작은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조심스럽게 살고 있다더군요. 지연은 연락이 끊겼고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용서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요. 어머님,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25해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 있으며 제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가끔 어머님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아침에 커피를 내릴 때면 어머님께 한 잔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어머님 사진 앞에 커피를 놓습니다. 어머님이 드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딸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이어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저의 감사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당신의 며느리 유미정 올림. 편지를 접어 어머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님은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마치 제 편지를 읽으신 것처럼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카페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 집으로요. 제 이름이 적힌 문패가 달린 그 집으로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25해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일어나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제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일어나는 겁니다. 쫓겨난 날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저를 찾은 날이었어요. 진짜 유미정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매일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유미정과 함께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